안녕하세요. 차차 약사의 차차 북클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초은 김승호 주역학자님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산 지는 좀 되었어요. 몇 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책 내용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거나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때는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서 어떤 계기로 다시 주역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마침 이 책이 집에 있어서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번에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면은 정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튜브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처음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뭔가 이 좋은 책을 어떻게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렵고 이렇게 좋은 책의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뭐 이런 자신감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문장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그냥 이제는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내용 너무 많지만 이 책 자체를 저희 아이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준다면 저희 아이도 싫어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우리 아이가 있었을 때 너 지금 그 상황이지? 엄마가 어느 책에서 너의 상황에 딱 맞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거든. 그 내용을 들려줄게 하면서 들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을 다 못 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때 제게 특히 더 좋았던 문장, 저희 아이들에게 특히 더 읽어주고 싶은 문장 위주로 발췌하여서 북튜브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겐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책의 제목이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 제목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구입할 때는 그다지 책 제목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이 책 제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저에게 되게 중심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보다도 에너지나 어떤 기운, 마음 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나 기운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이번엔 더 마음이 갔고 물론 주역으로 풀어준다곤 하지만 주역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자기계발서인 것 같았기 때문에 이번엔 얼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동했었어요. 여러분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이 말에 담긴 뜻으로서 운명이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없을 때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 그렇다면 운명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려드리자면요.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흘러간다면 어찌 두렵지 않으랴. 하지만 운명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미리 알아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아주 강한 운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운은 흔치 않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악한 점은 없는가? 세상이 나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성품은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에 성품까지도 고칠 수 있으며 미래의 성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이만하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운명대로 흘러간다면 이 운명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지만 운명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대요. 미리 알아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아주 강한 운도 물론 있지만 그런 운은 흔치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대요. 이때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만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는 좋은 장점을 가졌는지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나의 어떤 성품을 고쳐나가다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성품도 고칠 수 있고 미래의 성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점이 있다면 고치면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주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주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미래에 대해 점을 보는 학문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역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책 내용을 빌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만물은 뜻을 감추고 있다. 융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뜻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고 주역은 이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역으로는 다 풀 수 있다. 네, 이걸 보면은 저희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학문이라서. 하지만 주역은 이걸 더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학문이라고 그나마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 학문이고 세상을 이해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을 보는 학문이라고 잘못 알고 계셨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단순하게 보면 책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실 오늘날 최고의 지성인들은 모두 주역을 공부하고 있다. 공자가 죽을 때까지 주역을 공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 머리맡에 주역이 있었다고 한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시상식에
주역의 팔개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 노벨상 위원회에 특별히 요청하여 그 옷을 입은 것이다.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주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 주역을 공부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공자나 아인슈타인,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라는 분들, 이런 대단한 학자분들이 주역을 가까이 했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주역의 이론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담고 있진 않아서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운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만 더 잘 읽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학자들이 주역을 공부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만 소개했는데도 시간이 좀 갔지만은 더 본격적으로 이 주역에서 제가 꼽은 문장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저의 차차 약사의 요약을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이 보기에 예쁜 짓을 해라. 그래야 운을 불러오고 복을 불러온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돈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때가 많아요. 거긴 가성비가 좋은데야. 이건 가성비가 좋아서 사야겠어. 가성비가, 가성비.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들인 비용에 비해 우리가 얻는 만족이 좋을 때 가성비라는 말을 쓰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는지 마음의 상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늘이 보기 예쁜 짓이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 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늘이 보기 예쁜 짓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이 보기에 예쁜 짓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지, 뒷사람을 위해 문손잡이를 잡아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른이 계시다면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아주 간단하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요. 만나는 분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미소를 보여주고 친절함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돈으로 따질 순 없지만 하늘이 보기 예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보기 예쁜 짓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저랑 비슷하게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더 멋진 사례를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바로 이 책을 읽고 그래, 결국 하늘이 보기 예쁜 짓을 하라는 얘기구나. 나는 앞으로 하늘이 보기에 예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나의 운 경영을 해서 나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야겠다. 더불어 그러한 쌓인 운은 저희 아이들에게도 바로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러한 인생을, 하늘이 보기 예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꼽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1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작은 제목으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재산이다. 네. 사람을 많이 사귀고 널리 교류한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들로부터 덕을 보겠다는 심보가 아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좋은 운을 가져온다. 고독한 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운도 안 좋아진다. 영웅은 사람을 많이 안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C라는 사람을 살펴보자. C는 한 달에 10만 원씩 아낀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은다.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아마 2,500만 원 정도가 모일 것이다. 이 돈이면 1,000번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왜 1,000번이냐고? 쉽게 계산해보자. 한 번에 5만 원씩 쓴다고 치고 2,500만 원으로 누군가에게 술을 사주면 500회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답례를 하면 1,000번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100번 정도 술을 함께 마시면 아주 친해진다. 그렇다면 1,000번의 기회를 1인당 100회씩 할애하면 10명을 깊이 사귈 수 있다. 20년간 1인당 100회나 만났으니 10명 모두 상당히 절친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무려 10명이다.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친구가 있다면 2,500만 원보다 훨씬 든든할 것이다. 잘하면 그 돈으로 100명도 사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막강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친한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사귈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5명이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성격이 아주 활발한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15명 정도 절친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수 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 1명 말이다. 인생이란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사람은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네, 여기 이 책을 보면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재테크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계속 불려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이 주역책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마 이분은 투자적 관점으로는 이제 빼고 이제 저축으로만 봤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아껴서 20년 동안 2,500만 원 정도가 모이는데 그 돈이면은 1,000번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깊이 사람을 만난다면 20년 동안 무려 10명을 사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2,500만 원보다 훨씬 든든할 거라고 합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요새 이제 많은 카드 뉴스나 그런 걸 보면 가장 부질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그런 내용을 볼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상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이 오히려 그냥 절친한 딱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도 많고 책도 있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재산이고 여러분이 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절친한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무인도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절친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 1명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아실 테고, 일례로 가족만 봐도 그렇겠죠. 아무리 친구는 가족만큼 될 수 없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100번, 1000번을 만난 사이고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고 만난다면 분명히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될 테고, 그런 가까운 사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어떤 인연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계속 읽어드리자면요. 내가 아는 T라는 사람은 명절 때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만 1년에 2억 원을 쓴다. 거액이다. 그러나 T는 1,000명과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1,000명 모두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T는 세일즈맨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그저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약간 부자일 뿐이다. 2억 원이면 T에게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T는 기꺼이 그 돈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인의 장막이 형성된다. 인의 장막에서는 힘이 뿜어져 나오고 이 힘은 T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운명에도 유익하다. 1,000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운명이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저마다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강하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는 인간 중심의 원리로서 자연과학의 핵심 이론이다. 한 달에 10만 원을 아끼느라 사람을 잃는다면 인생 경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인생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운이 쌓이는 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운이란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해야만 하늘도 그를 돕는다. 네, T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명절 때 친지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데만 1년에 2억 원을 쓴대요. 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부자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부자? 정말 웬만한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1년에 친지들한테 2억 원을 쓴다는 건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2억 원을 쓰고 소비하고 없어진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거한 돈을 쓰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초은 김승호 주역학사님의 말씀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T는 1000명과 교류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1000명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래요. 세일즈맨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고 약간 부자일 뿐인데 그런데 기꺼이 그 돈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푼대요. 그럴 때 T는 어떤 운명이 될까요? 김승호 학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변에 인의 장막이 형성돼서 이 힘이 바로 T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운명에도 유익하다고 해요. 자연의 힘,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자연의 법칙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이 지켜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을 많은 에너지를 써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우주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운명을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서 사랑받는 것, 잘 사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돌아봤을 때 돈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얼마나 사랑받고 그랬는지가 이제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이 T라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도 행동 원칙을 정했는데요.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애엄마로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국에 찾아온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밥을 사거나 음료를 사거나 이 말은 꼭 뭔가를 산다는 것보다도 마음을 베푸는 거, 생일이면 선물하는 거 이런 것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저의 원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저도 사실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지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한테 다 생일만 챙겨도 이게 모이면 너무 큰 돈이다. 나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잘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간 또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인연에 대해서 제가 정성을 좀 덜 쏟을 때도 있었거든요. 최근에서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반성을 했고 제가 정성을 들인 만큼 분명히 그 인연이 잘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는 단순히 그게 낭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 운명을 좋게 한다는 마음으로 밥도 잘 사고 더 많이 베풀고 선물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웃음의 세상이다.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사회 곳곳이 다 그렇다. 학교에 가보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는가? 아이들은 마치 악마처럼 선생님을 비웃는다. 어디에서나 사람이 모이면 눈동자에 비웃음이 반짝인다. 약한 자는 강자라면 무조건 미워하고 비리를 파헤치려고 애쓴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원망하고 비웃는다. 네, 이 부분을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비웃음의 세상이고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해요. 좀 씁쓸한 부분이죠. 인터넷 같은 것만 봐도 사실은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익명의 힘에 빌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비판을 빌어 비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경우 정말 많이 봐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역의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역에 천택리라는 괴가 있다. 이것은 존경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잘 지켜 운명을 보전한다는 뜻이다. 남을 비웃으면 나부터 천한 사람이 된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남을 존경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그 대상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고.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분명 존경스럽다. 흔히 남을 존경하면 자신이 낮아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니 염려할 것 없다. 존경하는 마음은 경건한 마음이다. 경건한 마음에는 행운이 깃드는 법이다. 비웃는 마음은 이미 자만심이 가득 찬 것이므로 하늘이 더 줄 것이 없다.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면 점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성인을 존경하면 점점 성인의 인격에 가까워진다. 가수를 존경하면 노래를 잘 부르게 되고 부자를 존경하면 부자가 된다.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처럼 보인다. 하늘이 볼 때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품으면 나의 못난 점이 사라진다. 존경심이란 떳떳한 마음이다. 덜된 사람은 남을 존경하면 자신의 못난 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남을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남을 비웃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늘도 그를 비웃을 것이다. 하늘은 거울과도 같다. 내가 착하면 하늘도 나를 착하게 봐주고 내가 악하면 하늘도 나를 악하게 보고 벌준다. 항상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늘도 그를 존경하고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누구를 비웃는가? 나는 존경받을 만한가? 비웃음을 받을 만한가? 나는 위대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흔한 보통 사람인가? 혹은 보통 사람만 못한가? 남을 비웃지 마라. 좋은 운이 점점 멀어진다. 천택리는 존경심을 가지면 하늘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쌓여있는 불운의 요소들은 존경심을 통해 점점 녹아내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존경심부터 갖추어 보라. 존경심이란 반드시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은 아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온 세상을 존경하면 된다. 존경심이란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마음이다. 계속 걸어가면 행운도 만난다. 사회가 존경심으로 가득 차면 나 자신부터 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존경심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이다. 네, 이 부분이 좋아서 좀 이 부분은 다 읽어드렸는데요. 존경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역에 천택리라는 괴로 있다고 합니다. 남을 비웃으면 나부터 천한 사람이 되고 남을 존경하면은 존경하는 그 대상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다고 오히려 내가 더 존경스러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을 존경하라는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느낀 것은 존경한다고 해서 존경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존경해라 한다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고요.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남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경하라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나에게 찾아와줘서 고맙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저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만 이런 존경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어야 좀 가능한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래야지만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시련을 겪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게 내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때까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물론 영혼이 마음을 만들고 또 다른 말로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의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시 순환적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또 새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행동을 먼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이에게 제가 만약에 남을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남에 대한 뒷담화를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존경심을 갖는 것, 이거는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한 거지만 실천적인 것으로서 뭔가 칭찬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친한 사람한테만 물론 뒷담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내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이런 뒷담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친한 사람은 나의 마음을 100% 못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경하는 마음의 첫 번째 실천으로서 남에 대한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비로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도 그런 나를 이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아이를 만약에 잘 키우고 싶다면 아이 앞에서도 절대 누군가에 대한 그런 나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만 아이 앞에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안 한다는 거, 작은 어떤 투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배우자라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거울이라고 하지만 이제 하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저희의 거울이잖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존경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 남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만났거나 요새는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할 때 이때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 그리고 경청을 할 때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절한 리액션을 물론 해줘야죠. 그분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만났을 때는 눈을 마주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카톡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적절한 리액션을 한다든지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나를 드러내는 말을 하기보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리액션 한다면서 야 나도 내 얘기도 좀 들어봐. 야 나도 좀 그랬었어. 막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화제 전환을 하면서 나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대화이긴 대화이지만 경청하는 태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남의 얘기를 누구나 주인공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 진짜 경청한다는 거는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싶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건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분을 중심에 두고 대화를 이어갈 때 존경받는다는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실천 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의 기준을 삼을 때 돈으로 이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보기 예쁜 것인가.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베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면 이제 이러한 힘이 굉장히 막강해져서 나의 운명까지도 좋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존경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는 남의 안 좋은 소리를 뒤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청한다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주역의 내용 전혀 어렵지가 않죠. 주역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살이를 바라봤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자기계발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또 내용이 분명히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성공한다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진리는 진짜 있는 것이고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역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했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좋은 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이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정말 길게 많이 녹음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약국 놀러 오시면 제가 많이 존경심을 갖추고 경청해드리고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 책에도 말했잖아요. 많은 인연을 만들라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한 베품이고, 그러한 인연이 이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좋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것일 거예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